잘 보이죠? 시작할게요. 포토닉 크리스탈 글래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리소로 따는 게 아니라 콜로이드로. 이 논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자. 1887년도에 나간 거고요. 저자가 로드 라일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라일리예요. 라일리 산란의 라일리입니다. 이 논문부터 왜 시작을 해야 되냐면 포토닉 크리스탈 혹은 다이일렉트릭이 주기적으로 혹은 메탈이 주기적으로 구조화됐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회절을 처음으로 밝혀낸 논문입니다. 1887년도에 나왔고, 논문 전문을 읽어보라고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근데 이미 뭐 이때 익스포넨셜 펑션을 써서 웨이브 표현을 했다는 거 뭐 등등등 74번씩만 보시면 됩니다. 74번씩을 보면 파장, 주기, 로우 1과 로우 0가 뭐냐면 굴절률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다는 거는 구조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시메트릭하다는 겁니다. 네더가 얘기했던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파장대에서 회절이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렉 디프렉션 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887년도 포토닉 크리스탈, 우리가 지금은 포토닉 크리스탈로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결정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결정 구조에서 나오는 해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로드 라일리가 밝혀냈던 거고, 제가 지금 어제 발표를 막 한 빡세게 하고 왔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흔히들 논문들에서 포토닉 크리스탈의 최초 논문을 이 논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1987년 정확하게 100년 이후에 로드 라일리 페이퍼 이후에 100년 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 저자는 우리가 아는 그 분입니다. 일라이 야블로노비치이고, 당시에는 벨랩에 계셨고요. 벨랩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엔지니어셨어요. 제가 사실 우리 랩에서 저를 겪었던 많은 분들은, 오래 겪었던 분들은 저의 1티어 제 마음속에 항상 첫 번째 분이 이분이라는 거 알 겁니다. 제가 일라이 야블로노비치를 제일 좋아하는, 뭐 제 포닥 지도 교수님보다도 훨씬 더 좋아해요. 학술적으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두 분야에서 하이스트 레벨에서 되는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라이 야블로노비치를 원티어로 두고 있고, 이분이 이제 단독 저자로 1987년도에 PRL에 이 논문을 냅니다. PRL이 지금 임팩트 팩터가 7, 8, 9 뭐 요 정도여가지고 어드밴스 모트리얼보다 낮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처 다음입니다.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PRL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150년 동안의 일반 물리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다 PRL에 실렸다고 보시면 되고, 리뷰 페이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은 다른 뭐 재료나 에너지보다 분야가 작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낮을 뿐이지 뭐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실기도 어드밴스 머티리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1987년도에 일라이 아블로노비치가 이런 논문을 냈는데, 논문 제목에 보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을 이미션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포토닉 크리스탈이란 용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시에 포토닉 크리스탈 용어를 실제로 쓰지도 않았고 포토닉 밴드갭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 논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PRL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지금 87년도에 나간 논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논문이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인지가 됐다는 거죠.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싸이5 뭐 싸이3 같은 다이에서 다이 몰레큘이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뭐 컨주게이티드 번딩을 이룰 수 있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벤젠링도 달려 있고 파일렉트론이 되게 많으니까 빛이 조사됐을 때
좌우로 잘 흔들리고 거로부터 에미션이 잘 된다. 이걸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이니비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라이가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에 에미터가 있고 주변을 이렇게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로 쌓으면 에미션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다이엘렉트릭 미러 역할을 해서 캐비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이 식은 어느 폼하고 똑같습니까? 로드 라일리가 제시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식이. 이렇게 체커보드가 2차원으로 있을 때 혹은 3차원으로 있을 때 이 안에 에미터를 넣으면 여기 액티브 레이어가 에미터를 얘기합니다. 에미터가 들어가는 레이어를 이니비션 넣게 되면 에미터의 이미비션이 방지가 돼서 레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 스폰테니어스하게 에미션 된 에너지가 어디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뚜둥뚜둥 모아지고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레이저가 슉 되는 레이저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기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탈을 브링루앙 존으로 이걸 브링루앙 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의 주기가 반복되는 방향만 따로 따가지고 에미션 되는 웨이브의 모멘텀이 어떤 경로로 갈 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된다. 이게 사실은 전자구조에서 이거를 당시 에비니시오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포토닉 크리스탈에서 제일 유명한 교과서가 이제 MIT의 요하노폴리스가 쓴 책인데, 요하노폴리스도 원래 전자구조를 에비니시오로 계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전자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니까 원래 전자구조를 에비니시오로 계산했던 분들이 보기에는 같은 문제여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렉트론의 포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돼서 1990년도에 전자구조를 에비니시오로 계산했던 분들이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 연구에 실제로 많이 뛰어들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요하노폴리스 교수님이고, 그의 최고의 수제자가 샤노이 판이었어요. 그래서 샤노이 판이 이제 스탠포드 전자과로 2000년 중반에 교수로 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요하노폴리스 교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있냐면 솔랴시치가 대표적인 사람, MIT 물리과에. 예, 그렇게 이어집니다. 요하노폴리스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고, 그 포토닉 크리스탈 책은 요하노폴리스의 또 다른 수제자인 그 스티브 존스라고 MIT 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구조를 계산하는 양자역학 그 해밀토니안식하고 이 포토닉 밴드갭을 계산한 해밀토니안식이 완전히 똑같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목적으로 사실은 이론 논문을 쓰다 보니까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용어도 안 썼고 포토닉 밴드갭이라는 용어도 실제로 안 썼어요. 그리고 일라이 아블로노비치가 당시 이제 논문을 내고서 이 논문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회고를 하는데, 논문을 내고서 사실은 리젝이 됐고 그거를 반박하는 어필을 내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논문이 억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이걸 중요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을 받아봤던 전자구조를 계산했던 에비니시오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자구조 일렉트론 밴드 스트럭처를 그냥 계산했던 거를 포톤 버전으로 바꾼 거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라이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 어필이 무사히 받아들여져서 힘들게 논문이 어찌됐건 억셉이 됐죠. 당시에 어찌됐건 포토닉 크리스탈 용어는 안 썼다. 근데 이제 일라이가 이 이후에 2년 지나서 1989년도에 이 논문을 또 냅니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 케이스에서 포토닉 밴드 스트럭처를 뽑아냈고, 이때부터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은 뭐냐면 구형의 콜로이드가 58이 됐을 때 우리 랩에서 하는 거죠. 그때 구조가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거든요. FCC. 이 58 구조에서 포토닉 밴드 구조를 실제로 계산을 했고, 이 밴드 구조를 보면은 브링루안 존은 뭐 우리 조용덕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 랩에서 나왔던 58 관련된 논문에서 많이 실으니까 이건 익숙할 텐데,
프리미티브 렉시스가 한 12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밴드 스트럭처를 그릴 때 모멘텀 방향이 이렇게 좌우로 3개, 3개,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끼실 거예요. 밴드 갭이 생각보다 많이 열렸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인덱스 컨트라스트를 좀 좋게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세로 축이 인덱스 컨트라스트인데 인덱스 컨트라스트가 줄어들수록 밴드 갭은 위스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것처럼 58의 최대 맥시멈 볼륨 프랙션이 얼마죠? 퀴즈 얼마? 74. 여기서 클로즈 패킹이 됐을 때 밴드 갭이 열리기는 하는데 얼마 정도 굴절률이 됐을 때 열립니까? 2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에서 만드는 58에서는 컴플릿 포토닉 밴드 갭이 당연히 안 열리고 슈도 갭이라고 해서 파셜 갭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좀 많이 닫혀 있죠. 일부 요 부분에서만 살짝 열리는데 이때부터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발표가 되면서 포토닉 크리스탈 연구붐이 1990년대 많이 있는데, 일라이가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일리가 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 이미 식에서 제시를 했는데, 라일리는 이 식 폼에서 보면 알겠지만 1D 주기적인 구조에서 시메트리가 보존이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때 포토닉 밴드갭 혹은 회절을 생각을 했던 건데, 일라이는 이제 2D, 3D로 확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이 논문들이 뭐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런 비판을 한 겁니다. 로드 라일리가 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2007년도에 나간 회고록인데, 회고록에 그런 얘기를 다 써놔요. 일라이의 지금 회고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가 다른 거냐, 그리고 정확한 포토닉 크리스탈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로드 라일리는 1887년도에 이제 1D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밴드 갭을 확인한 건 아니다. 그냥 1D의 회절을 확인한 것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포토닉 크리스탈의 정의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2D 혹은 3D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굴절률 차이가 매우 커서 컴플릿 포토닉 밴드 갭이 열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어필리에이션이 UCLA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좀 안 돼서 UC 버클리로 옮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정의를 한 겁니다. 라일리의 연구랑 유사한 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뭐 어쨌는지 아무튼 자기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1D가 아니라 2D, 3D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덱스 컨트라스트가 커서 컴플릿 포토닉 밴드 갭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왜냐면 우리 랩에서 많이 하는 거 혹은 다른 그룹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포토닉 밴드 갭 혹은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일라이의 정의에 따르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는데, 90년대 접어들어서 사람들은 이거를 포토닉 크리스탈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일라이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맞춰서 나온 제일 유명한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2001년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아는 이름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 풀의 표면을 2020년에 처음에 컨셉추얼라이제이션에서 네이처에 냈던, 당시에 데이비드 노리스는 NEC에 있었습니다. NEC는 1980년도에 일본이 이제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제패를 하고 있을 때, 그때 1980년 후반만 하더라도 세계 20대 기업의 16개, 1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죠. 근데 역사적으로 미국은 그런 도전을 한 번도 용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뭐를 하냐면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N달러 가치를 2배로 급상승을 시키면서 당시 반도체에서 치킨업 게임을 하고 있었던 일본 전자산업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예. 그때 사실 주력 기업 중에 하나가 NEC입니다. NEC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거기에 있었고 요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스카웃이 되죠. 지금은 이제 스위스 ETH에 계시지만 논문 제목을 봅시다. 온칩 내추럴 어셈블리 오브 실리콘 포토닉 밴드갭 크리스탈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고분자 콜로이드를 가지고 셀프 어셈블리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칩 위에서. 당시 이게 매크로스코픽한 이미지예요. 좀 이상하죠. 얼룩덜룩하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콜로이드 포토닉 크리스탈을 어떻게 대세적으로 만들었냐면 콜로이드 서스펜션 준비를 하고요. 콜로이드 알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판을 이렇게 세워둡니다. 용매가 말라가면서 여기 계면 메니스커스에 착착착 캐필라리 포스로 쌓였어요. 이거를 딥 코팅이라고 부릅니다. 용매가 말라가면서 일로 드랙 포스가 생기면서 서페이스 텐션 때문에 이쪽으로 드랙 포스가 생겨요. 그래서 1과 2의 포스가 균형을 이루는데 이쪽으로 당기다가 계면이 확 움직이고 이쪽으로 당기다가 계면이 확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층이 지면서 콜로이드들이 어셈블리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 해도 사람들이 놀래하고 그랬어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FCC 결정. 여기에 실리콘을 인필트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ALD나 뭐 혹은 기타 이베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인버스 형태가 나와요. 그냥 58보다 인버스가 델타 N이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널리. 그리고 이제 앞서 콜로이드 알들은 뭐 실리콘이나 PS 같은 저굴절률 물질이겠죠. 1.4에서 1.5. 그러니까 밴드갭이 안 열리니까 이 짓을 한 겁니다. 예쁘죠? 그래서 인버스 58을 칩 위에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 논문의 시그니처 이미지로 실렸어요. 칩 위에 있죠. 네, 칩 위에 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데이비드 노리스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광 컴퓨터로 쓸 수 있다. 지금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우리 광학회에서 유경식 교수님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튜토리얼을 이번 광학회에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실리콘 포토닉스 소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네이처에 됐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그니처 페이퍼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요거 실리콘 포토닉스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닉 칩 소재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지금 못 쓴다는 거. 온갖 디펙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왜 이 논문이 유명할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페이퍼예요. 1990년도에 나간 PRL 페이퍼고 지금 뭐 포토닉 크리스탈 메타물질에서 불세출의 스타 중에 하나인 지금 홍콩 과기대에 계신 시티첸이 있죠. 논문 제목은 유사합니다. 앞선 케이스랑 뭐 유사해요. 포토닉 밴드갭이 피리어딕 다이엘렉트릭 스트럭처에 존재한다. 근데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이 왜 유망한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라이가 계산했던 거랑 다르게 리얼리스틱한 델타 N을 넣고서 봤더니 실제로 여기서만 좀 잘 열리고 여기서 잘 안 열리죠. 심지어 이것도 사실 굴절률을 3.5를 넣었을 때예요. 근데 비슷한 굴절률을 넣고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밴드갭이 크게 열리죠.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다 컴플릿 밴드갭이 굉장히 크게 열려서 이게 사실 일라이가 얘기했던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을 이니비션 시킬 때 가장 아이디어란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이 밴드갭이 이렇게 잘 열리냐, 주어진 델타 N 상에서 가장 넓게 열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별다른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볼륨 프랙션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다이아몬드 결정이 세상에 알려진 3차원 결정 중에서 볼륨 프랙션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지금 34 볼륨 프랙션을 넣고 한 거예요. 물질이 차지하는 게 34%밖에 안 되고 얘는 74%나 되고 밖에 백그라운드가 에어라고 치면은
델타 N의 차이가 이펙티브하게 뭐가 더 크게 나냐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야 그냥.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포토닉 크리스탈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수치 해석으로 얻은 거예요 사실. 2001년도에 나갔던 이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냥 왜 FCC를 만들었냐? 못 만들어서입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결정을. 근데 이게 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2004년도에 이 논문이 나갔는데 마틴 말도라는 그 유명한 간섭 패턴 인터피어런스 리소그래피 책 저자고요. E.L. 토마스는 당시 MIT 재료과에서 고분자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의 나노 스트럭처를 분석하고 제작하고 여기서부터 유망한 매크로스코픽 파라미터들을 뽑아내는데 뭐 최고이셨던 분. 이 논문이 2004년도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갔고요. 당시에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이 막 런칭했을 때라서 그냥 이론 논문이었는데도 실리고 했습니다. 저널 초창기라. 이때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처음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구조가 바텀업 콜로이드 셀프 어셈블리랑 혹은 얘는 이제 콜로이드 알들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립할 수 있냐,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 얘는 이제 그냥 라드를 연결해서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 라드 커넥티드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콜로이드 알들로 배열을 하는 건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카본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트라밸런트하다. 테트라밸런스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러드 커넥티드 보면은 여기서 1, 2, 3, 4 테트라밸런트 하죠. 그러니까 라드를 테트라밸런트하게 3디멘저널하게 연결만 하면 된다. 근데 얘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게 콜로이드로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빨간 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콜로이드를 테트라밸런트하게 배열해보자. 1, 2, 3, 4 이렇게 연결하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제시를 해요. 이거는 그냥 제시 논문이었고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어셈블리를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논문이 이때 나옵니다. 2007년도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왔고요. 2007년 3월이네요. 지금은 액티비티가 많이 떨어지셨지만 이분이 알폰소 반 블라디레는 2000년대 콜로이드 분야의 거의 데이비드 파인과 더불어서 제왕 같았던 최고의 석학이셨고, 어떻게 만들까 테트라밸런트한 콜로이드 어셈블리를 이분이 제시했던 거는 요기 나와 있는데, 광물 중에서 이제 MgCu2 뭐 MgJN2 뭐 이런 구조들이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분이죠. Mg 예를 들어서 카파, 망간, 이 마그네슘 요 두 가지가 독특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거가 인터페네트레이티드 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봤더니 빨간색이 지금 어때요? 여기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1, 2, 3, 4 테트라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다이아몬드야. 근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왜 만들기 힘드냐면 볼륨 프랙션이 뭐 40%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 구조가 유지가 안 돼서 여기 사이 공간들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네트레이티드 된 형태가 되면은 다이아몬드 구조가 유지는 된다. 대신에 빨간색만 다이아몬드인 거야.
빨간색 다이아몬드 알들을 받쳐주기 위한 노란색 알들이 끼어 있어야 되는 형태죠. 그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AB 요거는 빨간색은 다이아몬드가 맞는데, 요거 다이아몬드 알들 배열을 잘 유지하려면 노란색 요것들이 잘 받쳐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를 파이로클로레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를 또 라브 페이지라고도 불러요. 요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논문을 보면 수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라브 페이지가 나오냐, FCC가 나오냐, 그러니까 두 개가 페네트레이션 돼 있는 게 라브 페이지라고 부르고, 따로 하나가 있는 걸 파이로클로레티스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이게 어셈블리가 되는지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왼쪽에 그렸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덴시티 프로파일을 구하고, 다 그냥 수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닉 밴드 갭이 얼마나 넓게 굴절류 차이에 의해서 열리냐도 이제 실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제시가 됐던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널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수치 해석만으로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에 실렸던, 이게 제시된 다음에 모든 콜로이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논문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년 넘게 묵은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콜로이드로 가능하다니, 그래가지고 원래 콜로이드는 사실 90년대 전까지는 어떤 유체의 레올로지컬한 성질을 제어하는 첨가제 같은 거였어요. 스타치, 딱풀, 뭐 이런 거, 우유, 액적, 점도가 달라지고 뭐 흐르는 물성이 달라지고, 이거를 제어하거나, 또 다른 중요한 응용처는 아토믹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거동이라든가 그게 결정이 형성되는 이런 거동을, 아토믹 스케일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대신에 콜로이드 알들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터디를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었어요. 아토믹 스케일하고 콜로이드 스케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콜로이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만 느릴 뿐이에요. 그렇게 스터디가 되다가 이렇게 재료과학적으로 유망한 응용 분야가 있다니 그러면서, 아까 데이비드 노리스 페이퍼도 그렇고 엄청난 이제 광결적 연구가 많이 되는 거죠. 90년대 접어들면서 2000년대 본격적으로 이 논문들이 부스트업을 시켰던 겁니다. 이거를 10년 넘게 사람들이 도전하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다 떠나거든요, 이 분야를.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데이비드 파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콜로이드 대마왕이 이제 알폰소 반 블라르덴 네덜란드에 소개를 했는데, 또 다른 대마왕이 이제 당시 UCSB에 계셨던, 유니버시티 오브 산타바바라에 계셨던 데이비드 파인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NYU에 계시죠. 2017년도, 이제 10년 뒤에 이거를 구현해서 논문을 내십니다. 논문 제목이 이제 콜로이드 얼로이예요. 얼로이는 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이로클로레티스 라브 페이지를 실제로 구현해내요. 근데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반 블라르데는 구현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콜로이드 스케일을 좀 다르게 했어요. 반 블라르데는 요거랑 요 네 가지 유닛을 비슷하게 그렸지만, 실제로 요 R 하나랑 요 R 하나를 비슷하게 했지만, 파인 교수님은 요 4개로 구성이 된 클러스터가 되면은 사면을 갖겠죠, 요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트라밸런트를 가질 수가 있고, 요 전체 글로벌한 클러스터랑 유사한 사이즈의 큰 클러스터끼리 서로 코 어셈블리를 시키면, 반블라드렌이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파이로클로레티스 라브레티스를 다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클러스터를 먼저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큰 초록색 콜로이드랑 섞고 코 어셈블리를 시키는 프로그래머빌리티는 DNA로 줬던 거예요.
빨간색 클러스터는 반드시 초록색 콜로이드 알과만 어셈블리가 되게. 이거를 모두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시도를 했는데 파인 교수님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 초록색과 빨간색 클러스터들끼리 어셈블리 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특정 연력학적 조건에서 엔탈피 엔트로피가 맞을 때 일부 어셈블리가 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좀 큰 스케일에서 본 거죠. 물론 잘 균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부만 라브 페이지가 나오죠. 일부만 일부만 라브 페이지 나오는데, 사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관결정 특성을 본 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의 성공만으로도 이미 훌륭하기 때문에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갔고요. 이게 2017년. 2020년에 드디어 다이아몬드를 구현을 해내십니다. 이분이. 비슷한 방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심플하고 멋있죠. 콜로이드 다이아몬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얻어냈죠. 이게 사실은 디펙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셈블리 퀄리티는 좀 안 좋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콜로이드 크기가 커지면 다이나믹스가 느려지면서 키네틱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연력학적인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잘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콜로이드들이 다 마이크론 스케일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의 메소드를 보면 샘플을 한쪽으로 막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기울여 가지고 그래비트로 막 이 클러스터들을 이쪽으로 모아 가지고 겨우겨우 어셈블리를 한 것처럼 묘사를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실험하는 친구가 기질을 잘 발휘를 한 거죠. 그리고 포토닉 밴드갭 계산하고 끝입니다. 이 논문은. 그러니까 스키매틱 어셈블리 된 거 하나 보여주고 밴드갭 계산한 거 끝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콜로이드 어셈블리로 최초로 구현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네이처에 나왔고, 당시에 이거를 도전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 파인 교수님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다 실패하고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인 교수님이 20년 넘게 이 한 분야에 딱 종사했던 그 한 우물을 팠던, 한 우물만 판 건 아닙니다. 파인 교수님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를 20년 동안 도전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 거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데 왜 자꾸 동그란 콜로이드만 가지고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논문을 다시 보자고요. 마트 말도반과 토마스가 했던 A랑 B의 두 가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떤 거가 더 굴절률 차이가 클 것 같으세요? 당연히 B입니다. 그죠? 머티리얼의 볼륨 프랙션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델타 N이 훨씬 크지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다이렉트 로드 커넥티드 형태를 안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콜로이드가 9가 아니라 테트라팟이면 어떨까? 그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콜로이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부 다 구형 콜로이드만 있거든요. 이게 합성되기가 용이해서.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것처럼 사각 그 테트라밸런트한 프레임이거나 아니면 테트라팟이거나 왼쪽과 같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끝과 엔드 투 엔드 어셈블리를 프로그래머블하게 잘 하면은 당연히 라드 커넥티드 포토닉 크리스탈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포토닉 밴드갭이 특히 이제 CD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다이렉트 로드 커넥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죠, 밴드갭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DNA 오리가미로 어셈블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DNA 오리가미를 콜로이드 쪽에서는 이걸 콜로이드로 잘 안 받아들였어요. 콜로이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콜로이드고요. DNA 오리가미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 쉐입이 3디멘저널하게 스트럭처링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로드 커넥티드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테트라 팟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 해석을 막 해가지고 어셈블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요거를 이제 결과를 얻었던 게 한 19년, 논문은 20년이 나갔지만 계산만 한 겁니다. 수치 해석만. 이거를 이제 박성훈 박사한테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거절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할 만한 친구를 찾다가 팀 리드를 찾았고요. LMU에 있는. 그래서 19년도에 연락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쉐어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팀 리드 랩에 포닥 한 명을 우리 랩에 보냅니다. 그때 같이 남산에 올라가고 했던 기억나나요? 이재원 박사랑 조영덕 박사는 기억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랩에 한 2주 있으면서 이 디자인 룰을 다 배워가면서 수치 해석도 해봤고, 그래서 연락을 한 4년 주고받던 차에 2023년 가을입니다. 때는 계속 실험이 안 되다가 봄이죠. 2023년 5월 6월쯤에 그 전에 이제 계속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을 취했던 내용은 실험이 안 된다였어요, 사실. 근데 23년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그때 그 시절에 이 이미지를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이. 그래서 아이디어대로 테트라 팟을 처음에 DNA 오리가미를 만든 다음에 얘를 코어 어셈블리를 시킵니다. 다이렉트 로드 커넥티드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나왔고, 오리가미 크기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한 170나노. 그래서 사실 파 UV 300나노 후반대 파장에서 밴드갭이 나오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구조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오리가미를 처음에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실리시피케이션을 시키고 굴절률 차이를 더 컨트라스트를 주기 위해서 ALD로 TiO2를 더 깐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구현이 된 러드 커넥티드, 다이렉트 러드 커넥티드 포토닉 밴드갭 갖출 수 있는 포토닉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이고요. 논문이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논문들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후기를 보여주면 리비전을 하면서 포인트 바이 포인트 리스폰스 레터를 내잖아요. 이게 다였어요. 예. 이게 전문이거든요. 질문이 거의 없죠. 극찬의 연속이. 데이터도 사실은 스키매틱, TM 이미지 거의 다예요. 이게 피규어도 3개밖에 안 돼. 근데 사이언스에 거의 그냥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굉장히 빨리 됐고 논문도 그 정도로 사실 임팩이 컸던 연구였고, 그래서 25년에 리뷰 페이퍼를 이제 팀 리드를 용강 뭐 제 주변 친구들과 같이 쓰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DNA 오리가미도 콜로이드로 봐야 되고 이걸 이용하면 이런 새로운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최근에 7월 8일 아카이브에 이 당시 우리 랩에도 방문을 했던 첫 번째 저자 팀 리드 랩의 포스닥이었던 그레가 퍼스냐 요 분이 이거를 더 확장을 시킨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왔어요. 이거 아마 DNA 오리가미 팀들은 다 봤을걸? 그죠? 테트라헤드랄 패치 파리클은 방금 얘기했던 그 DNA 오리가미 테트라 팟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24년도 미국에 그 하버드에 있을 때 24년 아주 말 12월에 이제 그레가가 보스턴에 와가지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결과를 그때 처음 보여줬는데, 원래 이제 A가 우리가 아는 다이렉트 로드 커넥티드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이에요. 레티스 큐빅 레티스를 갖고 있고, 요거 방향을 약간 틀면은 독특한 형태의 클러스터가 나오는데 요거를 클래슬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바닷속 깊이 수소를 담지하고 있는 광물 이름이거든요. 요게 케이지 구조 안에 수소 같은 거를 굉장히 고농도로 직접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마프랑 좀 다른 거예요. 요거를 하면 똑같은 테트라팟을 가지고 약간 디렉셔널리티를 달리하면은 주기가 조금 더 긴 구조가 나와요. 그렇다 보면은 뭐가 좋냐면 주기가 길어지니까 포토닉 밴드갭이 UV에서 걸렸던 게 비저블로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저블로 땡겨올 수 있으니까 요 보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에서 H와 같이 그냥 그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에서 특정 컬러로 볼 수가 있죠. 그죠?
대단히 멋진 연구. 이 결과도 당시에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클래스 레이트 구조가 잘 형성이 됐고, 참고로 저희 노스웨스턴의 체드머키는 메탈릭 콜로이드 있잖아요. 옥타이드럴 같은 거 가지고 요런 거 어셈블리해서 또 사이언스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사이언스에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얼마지 벌써? 벌써 1시간 지나고 있네요. 빨리 할게요. 일라의 정의대로 광결정 측면에서 콜로이드 자기조립은 리소그래피와 경쟁할 수 있나? 혹은 일라의 정의대로 광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냐? 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싶은 겁니다. 데이비드 파인의 2020년도 콜로이드 다이아몬드 논문이 그 네이처에 나갔을 때 뉴스앤뷰에 이게 실렸어요. 보통 네이처 같은 경우에 논문이 실어지면 그 논문을 리뷰했던 피어 리뷰했던 분 한 명이 좀 중요한 결과 같은 경우에 뉴스앤뷰를 실어요. 이거는 저널에서 그 피어 리뷰를 했던 사람한테 요청을 보통 합니다. 이 뉴스앤뷰를 썼던 사람이 이제 존 크러커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 그 랩하고 콜라보 하고 있는 브랜다이스의 벤 로저스 있잖아요. 그분의 지도 교수님이세요. 유펜에. 그래서 DNA 콜로이드 붙여서 자가 조립하는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컴퓨팅을 어드밴스 시킬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딥팩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실리콘 포토닉스가 경쟁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까 2001년도 데이비드 노리스 논문과 같이 당시에는 포토닉 크리스탈의 본디 정의가 2D, 3D에서 굴절률 차이를 크게 줘서 컴플릿 포토닉 밴드 갭을 여는 거고, 그게 다이렉트릭 미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이징 등등의 광원에 쓰이는 캐비티의 기본 컴포넌트가 되거나, 혹은 포토닉 크리스탈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만 딥팩을 줘서 웨이브 가이드로도 쓸 수 있다는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 컴퓨팅, 실리콘 포토닉스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은 셀프 어셈블리 어렵다는 거 알죠? 이게 아까 데이비드 노리스 논문을 확대한 건데 뭐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소그래피로 정확하게 디파인한 논문은 어떨까요? 구조는 이게 지금 우리 고대 물리과에 계시다가 5년 전, 4년 전에 이제 서울대로 옮기신 박홍 교수님이 학생 때 하셨던 시그니처 연구거든요. 이거 이빔으로 3.5에 이렇게 홀 만들고 전기 컨택 다 달고 여기만 에치아웃을 싹 해가지고 여기로 전기 캐리어를 넣어줄 수 있는 걸 만들었죠.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으세요? 박홍 교수님이 요거 실험 성공하는 게 전설적인 얘기로 내려오져 옵니다. 후속 세대들한테. 4년 반 만에 성공시킨 실험이에요. 4년 반 동안 이것만 하셨어요. 4년 반 동안 이거 하면서 성공을 4년 반 만에 시켰고, 이게 사이언스에 2004년도에 나갔는데, 이게 전기로 펌핑하는 포토닉 크리스탈 레이저 최초였습니다. 이걸 다 하고 싶었는데 칼텍, MIT의 날고기는 그 팹쟁이들이 다 실패했던 거를 박홍 교수님이 성공시키면서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용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죠. 이걸 케이브 해칭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이거 비화를 또 얘기를 해주면, 이제 박홍 교수님이 당시에, 지금은 저널 명성이 많이 내려갔는데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라고 APL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당시에는 네이처 포토니스, 뭐 네이처 나노텍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이처가 안 되면 바로 그 저널에 갑니다. APL에. 이용희 교수님이 이제 APL에 내자 했는데 박홍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의 권유를 거절하고 본인이 우겨서 사이언스에 서브미션 했던 거예요. 자기가 커버레터 다 써서. 그래서 성공시킨 논문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정말 디터미스틱하게 디파인이 된 포토닉 크리스탈하고 이게 어떻게 경쟁하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포토닉 크리스탈을 콜로이드로 만들어야 되는 레셔널리가, 특히 이때 데이비드 노리스가 뭘로 제시했냐면, 이빔이나 포토리소는 2D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콜로이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홀로그래피, 리소그래피 혹은 인터피어런스 리소그래피 분야뿐만 아니라 포토닉 크리스탈 쪽에 시그니처 페이퍼가 나와요. 2020년도에 인터피어런스 리소그래피를 3D하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렇게 딥팩 없이 얻는데 성공한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D로 해야 된다는 콜로이드의 레셔널리도 많이 약해지는 거죠.
볼까요? 누가 성공시켰냐면 터버필드가 성공시켰어요. 옥스필드에. 이분 누구죠? DNA 하는 팀들은 다 알아야 되는 이름인데 스트랜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처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터버필드는 DNA 나노텍도 세계 최고 레벨에서 되게 잘했고 인터피어런스 리소그래피도 세계 최고 레벨에서 잘했어요. 참고로 앤드류 터버필드가 지금 우리 랩하고 사이언스 어드밴스 리비전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호주의 셸리 위컴의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연결이 또 돼요. 셸리가 그 학부생 시절에 포토닉 크리스탈로 이미 SCI 논문을 낼 정도로 되게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셸리가 이제 시드니에 있으면서 영국으로 이제 시드니 호주니까 아무래도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왜 앤드류 터버필드 랩으로 갔냐면 셸리가 학부생 때 포토닉 크리스탈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셸리는 이제 앤드류 터버필드의 이 네이처 논문을 보고 그럼 내가 인터피어런스 디스토그래피로 포토닉 크리스탈을 하겠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옥스포드로 박사과정을 갑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를 터버필드로 정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셸리는 DNA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터버필드를 찾아갔지 셸리가. 그래서 자기 인터피어런스 리소그래피로 포토닉 크리스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앤드류 터버필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랩에 레이저가 고장나서 이거 더 이상 연구할 수가 없어. 우리 랩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게 DNA야. 너는 그거 해야 돼. 해가지고 DNA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나갔냐면 무려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됐죠. 조엘 양이 투포톤 리소그래피로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을 얻어내는데도 성공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 논문 전에는 사실은 탑다운 리소그래피로 다이아몬드 레티스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없었는데 된다는 거죠. 물론 투포톤 리소그를 썼기 때문에 되게 구조가 수십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는 수 마이크로밖에 안 되기는 해. 근데 어찌됐건 탑다운 리소그래피로 만들 수는 있다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이제 콜로이드로 관결정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조영덕 박사의 시그니처 논문이죠. 재작년에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나갔던.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 2010년 전후로 해서 콜로이드 결정을 구조색 피그먼트 쪽으로 아예 틉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디펙이 있더라도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색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컨트라스트가 그 굴절률 컨트라스트가 낮아도 되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일라이 아벨로노비치가 정의한 광결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래 학문적 정의는 시대를 지나면서 자꾸 변하기 마련입니다. 생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일라이는 이거를 광결정이라고 안 부르지만 사람들은 광결정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고 광결정 기반한 구조색의 피그먼트 부르고 있다. 우리 김현호 박사의 시그니처 논문인데 이렇게 쭉 바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페인트 같지 않나요? 이 이미지를 보고서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염료를 쓰지 않아도 되고 반사만으로 색을 내니까 요즘같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태양광을 반사할 수 있으니 에너지 세이빙 페인트가 되고 요게 올해 나갔던 네이처에 나갔던 건데 보통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 콜로이드 포토닉 크리스탈 이렇게 쭉 바르잖아요.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월에 나왔고요. 롤투롤로 잉크젯 프린팅을 할 수 있다. 네이처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잉크제팅을 하고 그래픽스에 맞춰서 잉크제팅을 하고 PDMS 블레이딩을 롤투롤로 하고 굳히면은 컬러 그래픽스가 표현이 된 요게 롤투롤로 나올 수 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콜로이드 결정들이 이렇게 방구 형태로 어셈블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스팟의 지름이라든가 콜로이드의 밀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스트럭처 컬러가 바뀌니 이런 컬러 그래픽스가 롤투롤로 나오는 대단히 놀라운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2021년도에 김현호 박사한테도 롤투롤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롤트로를 구현하기 위한 롤 기본 유닛들은 그냥 팔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거를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뭐 박홍 교수님 같은 사례처럼 좀 앰비셔스해서 지도 교수를 이길 수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큰 연구에 대해서 자꾸 야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근데 단점이 뭔가요? 이게 이제 격자 기반하니까 인시던트 앵글에 따라서 컬러가 달리 보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토닉 글래스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포토닉 글래스의 첫 논문은 언제였을까요? 2007년입니다. 당시 어드밴스 머티리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널 레퓨테이션 높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처 나노텍, 네이처 피직스, 네이처 포토닉스, 뭐 네이처 케미스트리, 에너지 이런 거 다 없을 때입니다, 당시에. 네이처 다음이었어요. 시페로펜스는 뭐 지금은 액티비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콜로이드 포토닉 크리스탈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굉장히 명망 높은 스페인의 학자고요. 이분이 이제 콜로이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포토닉 글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인가 이때쯤에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그레스 리포트로, 이거 퍼스펙티브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포토닉 크리스탈하고 어떻게 다른지. 근데 당시에 이제 스페로페즈는 허연색만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스트럭처럴 팩터와 폼 팩터가 굉장히 강하게 섞여서 나왔고, 또 당시 2009년도에 중요한 페이퍼가 나오는데 에릭 플럼, 리처드 플럼이라고 예일에, 이분은 그 바이올로지를 하시는 분인데 구조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이에요. 동식물의 어떤 구조로부터 어떤 나오는 펑션을 잘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새에서 포토닉 글래스 구조를 밝혀내서 색이 특히 파란색을 띠고 있는 요 새들이 왜 이 색을 띠는지를 밝혀냅니다. 이게 이제 시페로페지가 했던 포토닉 글래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잎사각에 상관없이 같은 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포토닉 크리스탈 같은 디프렉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앤더슨 로컬라이제이션을 부르는, 빛이 랜덤 구조를 타고 확산을 하다가 그 랜덤리스가 있지만 구조 유닛과 유닛 사이에 특정 주기라고 부르면 안 되죠. 거리가 보다 많은 분포가 됐을 때 그 거리랑 컴패터빌리티를 갖고 있는 파장에서 빛이 보다 더 많이 확산이 되면서 증폭이 되면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인시던트 앵글에 상관없이 균일한 컬러가 나오더라, 이 새에서. 그러면서 리처드 플럼이 예일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지금은 국민대에 계신 노이수 교수님이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합니다. 앵글 리졸브드 스펙트로스코피로. 이 논문도 굉장히 유명해요. 요 어드밴스 머티리얼도. 그러면서 이 논문에 이제 반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의 비니죠. 비니 마누아라는 데이비드 파인의 수제자였습니다. 데이비드 파인 랩에서 그 물방울 안에서 클러스터링 시키는 거를 처음 성공시켜서 2003년도에 사이언스 내셨고, 존 크로커 랩에서 포닥하신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 임용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 논문을, 이 연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시페루페즈는 이제 허연 컬러만 봤잖아요. 근데 특정 컬러를 보는데 성공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내 기억에 옵틱스 익스프레스 머티리얼에 2012년도인가 나갔고요. 논문 제목 보면은 딱 알죠. Disordered Packing of Core Shell Particle with Angle Independent Structural Color. 코어쉘은 당시에 이제 비니가 썼던 콜로이드인데, 콜로이드 코어는 다이엘렉트릭 폴리스타이렌 같은 거고, 쉘을 하이드로젤 같은 소프트한 헤어리한 스트럭처로 쌓은 걸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강 상관관계라고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콜로이드 알들이 랜덤하게 있지만 그 사이 거리는 특정 거리에서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되고, 거기서부터 파장과 컴패터빌리티가 있을 때 특정 컬러가 나온다. 그거를 스트롱 코릴레이션 이런 표현을 써요. 강상관. 이렇게 좀 이상하죠. 직역을 하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컬러를 처음 봤고, 포토닉 글래스, 컬로이드 포토닉 글래스에서 굉장히 시그니처 페이퍼가 요거입니다. 또 하나가 PR2에 나갔던, 비니가 2014년도에 냈던, 이때 스트럭처럴 팩터 폼 팩터를 규명해내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모델을 짠 다음에 봤더니 폼 팩터도 있고 스트럭처드 팩터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콜로이드 R을 키우면 스트럭처 팩터가 장파장으로 가서 여기서 산란이 일어나고 여기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붉은색을 잘 내기가 어려워. 이런 거를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피지컬 리뷰 2.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난산란을 백그라운드 난산란 요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쓰면 되죠.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에 사람들이 카본 블랙이라고 빛을 다 흡수하는 물질을 깔고 포토닉 글래스를 어셈블리를 해요. 그러면은 컬러 퓨리티가 좀 좋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뭐 여전히 약간 컬러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카본 블랙은 가시광 전대역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컬러가 톤 다운이 됩니다. 안 이쁘죠, 당연히. 이 똑같은 얘기를 또 실비아 비그놀리라는 지금은 저기 막스 플랑크로 옮겼지만 원래 캠브리지에 있는 슈퍼스타죠. 이분은 셀룰로즈라는 또 다른 형태의 콜로이드를 가지고 구조색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캠브리지에서. 이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요. 포토닉 크리스탈, 포토닉 글래스, 인버스 포토닉 글래스가 있는데 얘 폼팩터 때문에 붉은색이 잘 안 나. 폼팩터는 콜로이드 R 하나에서 일어나는 산란이니까 얘를 그냥 없애서 인버스 형태로 만들자. 그럼 좀 나아져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콜로이드 인버스 그냥 콜로이드 포토닉 글래스 보시면 붉은색의 경우에 스트럭처럴 팩터 있고 폼팩터 있는데 폼팩터가 크죠. 근데 인버스로 만들면은 조금 줄인다는 거예요. 아직 줄이지는 많이는 못 줄이고 퍼펙트하게 못 줄이지만 좀 상쇄는 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PNAS에 2020년에 냅니다. 이것도 이제 콜로이드 포토닉 글래스 분야의 시그니처 페이퍼 중에 하나. 요새는 계속 등장하죠. 붉은색과 초록색을 띠고 있는 새들이 보통 포토닉 글래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붉은색을 띠고 있는 새들은 염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염료 기반에서 색을 내요. 그 와중에 이제 비니가 2021년도네요. 그 빅토리아 황이라는 당시 비니랩에 있었던 대학원생이 굉장히 콜로이드 포토닉 글래스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기반해서 계산해낼 수 있는 거를 또 PNAS에 발표합니다. 이게 사실은 콜로이드 포토닉 글래스에서 굉장히 시그니처 페이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수치 해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논문을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논문이거든요. 수치 해석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때는 2025년 어느 봄날 이걸 제가 우리랩 위키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5월 1일 서브그룹 미팅 마치고서 5월 1일 목요일에 이때는 제가 아직 미국에 있을 때죠. 그래서 서브그룹 미팅을 한 다음에 서브그룹 미팅 페이지에 제가 노트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1번 꼭지, 2번 꼭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포토닉 글래스가 비지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도 매우 선명한 붉은색이 조박사 반데르바스 콜로이드 크리스탈로 나올 거야. 콜로이드 크기가 10% 정도만 내 디스트리뷰션을 주면 R을 넘어서 NIR에서 반사가 잘 되면서 덜 뿌연 포토닉 글래스에서 레드의 크로마와 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3주 뒤에 전유원 석서와 박민영이가 이걸 성공해냅니다. 우리 전유원 석사한테 되게 고마운 게 내가 전유원 석사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어떤 코멘트를 주면은 그걸 되게 잘 캐치하고 그 핵심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바로 실험에 반영을 해서 결과가 되게 빨리 나왔었는데 굉장히 빨간 포토닉 글래스가 우리 걸로 나와요. 왜? 골드가 인터밴드 트랜지션에 의해서 500나노 이하만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잖아요. 여기만 다 흡수할 수 있으니까 얘만 살아남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이 논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 전유원 석사한테 컬러 그래픽스를 부탁을 했을 때 전유원 석사가 이거를 딱 만들었는데 제가 센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붉은색이 챌린지잖아요. 포토닉 글래스에서. 그래서 일부러 이 피컷 이미지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 붉은색이 가시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그래서 이 논문이 나간 다음에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축하와 뭐 여러 격려 전화 뭐 메일도 받았고, 대낮에 빨간색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대낮에 보통 다른 것도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논문의 비와 후기를 하나 얘기해주면, 이게 제가 커버레 저기 디시전 레터 받았던 걸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PNAS에서. 요게 전체 다였어요. 리뷰어들의 요청이. 리뷰어 1, 2한테 맞고 1, 2 볼게요. 코멘트 이게 다거든요. 밑에 있는 다 뭐 퀄리티 어쩌고저쩌고 다 yes yes 한 다음에 코멘트가 뭐예요? 자기 논문 3개 인용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리비전 할 때 요 논문 3개 인용 더 하세요, 이게 다고요. 두 번째 리뷰어도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냥 레퍼런스만 2개 더 달면 돼, 이러고서 끝났습니다. 그 논문이 원래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논문을 130편 넘게 내면서 가장 쉬웠던 리비전이 그 2024년도 다이아몬드 포토닉 크리스탈 그 사이언스 논문이었거든요. 그거를 갱신했어요. 이 논문이 가장 쉬웠다. 본문 고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레퍼런스만 더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분야의 그랜드 챌린지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안 되는지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핀포인트로 해결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저널에 논문이 쉽게 나간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제 톡을 참아주느라. 지금 이제 우리 랩의 여러 학생들하고 곧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제출할 논문인데요. 정말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논문을 낸 다음에 우리 UCLA의 애쉬어스 라만이 그 피직스 월드에 코멘트 달아준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혹시? 이게 그때 애쉬어스 라만이 이제 복사 냉각을 포함한 에너지 세이빙 페인트로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폼이 이거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고맙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거 상용화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YTN에서도 인터뷰 그런 거 해가고,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상용화된 페인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소면적에서 에너지 세이빙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보여줬어요. 라디에이티브 쿨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실제 커머셜라이제이션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이 확보가 되냐. 그래서 제가 지난 2달, 3달 동안에 이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저기 진주에 있는 제비표 페인트 공장에 견학까지 가면서 모든 과정을 취재도 하고 원가도 다 계산하고 이랬거든요. 요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설명은 다음 톡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없겠지? 배고프니까. 예, 있으면은 다음에 하고, 그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실제로 확보가 될 수 있고, 참고로 그냥 결론만 잠깐 얘기해주면, 제가 저 논문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옵티컬 퀄리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그 제비표 페인트 공장에 가서 공장장님 그 이렇게 지도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는 페인트가 정말 염료가 거의 100%였는데 요즘에 염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를 알아서 우리처럼 구조색을 도입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막 울퉁불퉁하고 퀄리티가 좋은 콜로이드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처럼 굉장히 고퀄리티의 콜로이드는 제가 옵티컬 퀄리티의 콜로이드로 불렀는데, 우리 실리카나 요런 잘 합성하는 콜로이드가 한 2.5배에서 3배 비싸요. 상용화된 것보다. 질문은 이제 DNA 오리가미는 얼마 더 비쌀까요? DNA 오리가미. 우리 여기 저자들하고 막 자료 조사를 해서 원가 계산을 다 정밀하게 했거든요. 저 논문에. 10의 8승배 비쌉니다. 네. 그래서 10의 8승, 저도 이거를 그냥 막연히 비싸다고만 생각했는데 원가 계산을 정량적으로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10의 8승배 비싸요. 그러면
결론은 사실 아파트 외관에 바를 정도까지 당연히 경제성은 지금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솔라셀이나 아니면 우리 솔라 TEG 같은 소면적의 프리미엄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하비스팅 소자에는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고마워요. 얼른 점심 먹고 우리 338 천장 좀 빨리 따주세요. 예. 안녕.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